세상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미의 기준에서 자유롭진 않죠. 흥미로운 건 이 미의 기준이 전 세계 어디서나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는 가능한 한 말라야 한다고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곡선미가 중요하죠. 지금부터 세계에서 가장 기이한 이술까지 미의 기준을 소개해 볼게요. 20위. 일본의 게이샤. 공식적으로는 게이샤는 일본의 여성 공연 예술가입니다. 이들은 전통 찻집이나 사교 모임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다도도하며 접객 역할을 해요. 특징적인 외모 덕분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죠. 진한 흰색 분장에 붉은 립스틱, 검은 아이라인, 선명한 눈썹이 특징이고요. 복잡한 머리 모양 위에 장식핀을 꽂고 짧은 소매에 기모노를 입으며 작은 오비띠를 묶어요. 전통 샌들을 신기 때문에 걷는 모습도 특유의 질질 끄는 듯한 걸음이 나옵니다. 이 모든 건 전통적인 의미가 담긴 요소들이에요. 완전히 인정받은 게이샤만이 이 옷과 화장을 완전히 갖출 수 있고 수련 중인 마이코는 그중 일부만 착용하거나 자기만의 스타일을 가집니다. 이런 스타일이 기이하다고 단정짓는 건 무의미하죠. 게이샤의 모습은 단순한 미의 기준이라기보다는 우리 문화에는 없는 깊은 전통의 표현입니다. 19위. 아프리카 머르시 부족의 입술 접시. 아프리카의 머르시와 카에르마 부족에서는 여성이 15에서 16세가 되면 입술 접시를 착용하기 시작해요. 보통 어머니나 여성 친척이 아랫입술을 절개하고 나무마개를 삽입하죠. 상처가 아물면 접시를 끼우기 시작하는데 사이즈는 여성 스스로 결정합니다. 점점 큰 접시로 바꾸면서 12cm까지도 늘릴 수 있어요. 하지만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건 아니고 본인 선택이에요. 이 접시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아름다움의 상징이자 남편에 대한 헌신의 표시입니다. 남편에게 음식을 줄 때 착용하고 부족 정체성과 소속감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예요. 18위. 미얀마 카야 부족의 긴 목. 이건 꽤 논란 많은 주제예요. 태국 북서부의 한 마을은 긴 목 여성들을 보기 위한 관광지로 유명한데 이 여성들은 황동링을 여러 겹 목에 두르고 있어요. 보기에 불편할 뿐 아니라 실제로 매우 고통스럽기도 하죠. 이 여성들은 미얀마에서 온 난민입니다. 모국에서는 박해를 받았고 생존을 위해 관광객들과의 사진 촬영이나 기념품 판매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인간동물원이라며 관광을 비판하지만 현실은 이것이 유일한 생계 수단인 만큼 간단히 단정 지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존을 위한 문화인가요? 아니면 착취인가요? 17위. 이디오피아 카로족의 분필 바디 페인팅. 에티오피아의 카로족은 아직도 500년 넘게 이어진 전신 바디 페인팅 전통을 지키고 있는 부족 중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 바디 페인팅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 아름다움의 표현이고요. 둘째는 전투를 위한 표시입니다. 이들은 바디 페인팅의 달인이에요. 흰 분필, 황토, 노란 광석 같은 천연 재료들을 사용해서 재를 섞고 동물 기름과 물까지 조합해 물감을 만들어요. 매일매일 패턴이 달라지는데요. 선이나 점, 별, 동물, 손자국 등 아주 다양하죠. 남녀 모두 이 바디 페인팅을 하지만 남성들은 특히 더 밝은 색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밝은 색일수록 더 용감하고 매력적인 전사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 머리 스타일도 독특해요. 남성들은 머리에 장식을 얹거나 복잡하게 꾸미는데 예를 들어 붉은색과 회색 점토로 만든 둥근 머리 장식에 타조 깃털을 꽂으면 그 사람은 사냥이나 전쟁에서 적을 물리쳤다는 상징이에요. 그만큼 용감하고 존경받는 인물이라는 거죠.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미의 기준이라는 게 단순히 외모만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의미들이 굉장히 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6위. 케냐 마사이 부족의 늘어진 귓불. 사실 신체 변형이라는 건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문화예요. 사람들은 예로부터 몸을 통해 뭔가를 표현해왔고 특히 귀는 가장 자주 꾸며진 부위 중 하나입니다. 귓불은 구조상 뚫기 쉽고 회복도 빨라서 전통적으로 귀걸이나 장신구를 걸기에 적합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귀를 뚫어왔는데요. 그 이유나 방식, 누가 하는지는 부족이나 공동체마다 달랐습니다. 케냐에서는 귀를 뚫고 늘리는 게 아주 중요한 전통이에요. 거의 모든 부족이 귀를 뚫는 문화가 있고 특히 마사이족은 귀를 점점 늘려서 더 크고 넓은 구멍을 만들어요. 여기에 화려한 장신구를 걸거나 전사로서의 용기를 상징하기도 하죠. 이 늘어진 귓불은 단순한 꾸밈이 아니라 성인식 같은 인생의 전환점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어요. 아이에서 어른으로 혹은 전사로 성장했다는 상징이기도 하고요. 이런 장신구들은 용기와 신분,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인 셈입니다. 15위. 모리타니아의 통통한 몸매 강요. 어떤 미의 기준은 정말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전통이라기보다는 여성의 건강과 인권을 해치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아프리카 북서부에 위치한 모리타니아에서는 어릴 때부터 살찐 몸매가 아름답다고 여겨져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겨우 7살 정도밖에 안 됐는데 결혼을 위해 살을 찌우는 캠프에 보내지기도 합니다.
거기서 하루에 무려 16,000칼로리나 되는 음식을 억지로 먹이는데요. 목표는 단순한 체중 증가가 아니라 말 그대로 풍만한 몸을 만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아내가 뚱뚱할수록 남편이 부자라는 상징으로 여겼기 때문에 생겨난 전통이죠. 이런 강제 살찌우기 문화는 한동안 사라지는 듯 했지만 2008년에 군사 쿠데타로 들어선 보수 정부가 전통 회복을 외치면서 다시 확산됐어요. 그 뒤로는 이런 비만 캠프가 다시 활발해졌고 음식을 거부하면 맞거나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결국 일부 여성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 토하거나 아플 정도고 이후에 아동 결혼으로 이어지기도 해요. 이건 단순한 미의 기준이 아니라 심각한 인권 침해이자 여성 억압이에요. 아름다움을 강요하는 기준이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14위. 나이지리아 우다비 부족 마이너스 남성 미인 대회. 이번엔 좀 다른 시각의 미의 기준이에요. 나이지리아의 우다비 부족에서는 여성이 아니라 남성들이 미의 기준에 맞춰 꾸미고 평가받습니다. 매년 열리는 전통 미인 대회에서는 남성들이 화려하게 치장하고 춤을 추면서 여성들의 선택을 기다려요. 여성들은 남성들의 외모를 평가해 가장 매력적인 남자를 고릅니다. 이들이 평가받는 기준은 꽤 구체적이에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인지, 얼굴 대칭이 얼마나 잘 맞는지, 치아가 가지런하고 하얀지 등등. 이런 기준은 사실 서구 사회에서도 흔히 여성들에게 요구하는 요소들이죠. 남성들은 얼굴에 화려한 페인트를 하고 머리에는 장식을 얹고 몇 시간 동안 춤을 추며 경쟁해요. 물론 의상과 장식에는 전통적인 상징도 담겨 있지만 결국 평가받는 구조 자체는 낯설지 않죠. 남성이 외모로 평가받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처음엔 새롭고 역전된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결국 사람을 외적인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면에서는 익숙하면서도 불편한 감정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13위. 일본의 야에바 송곳니 트렌드. 일본에는 꽤 독특한 치아 관련 미의 기준이 있어요. 바로 야에바라고 불리는 견미, 즉 송곳니 모양의 삐뚤어진 치아입니다. 이건 위쪽 송곳니가 유난히 튀어나와 있거나 다른 치아 위로 겹쳐 자란 상태를 말하는데요. 일본에서는 이걸 귀엽다고 느끼는 문화가 있어요. 특히 젊은 여성들 사이에선 이런 치아가 순수하고 어려 보이는 인상을 준다고 여겨지기도 하죠. 2013년에는 아예 이 야에바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주는 시술이 유행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돈을 주고 송곳니처럼 생긴 인공치아를 덧붙이는 거예요. 반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치아 교정을 위해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들이잖아요. 일본에선 오히려 그 불완전함이 매력으로 여겨진다는 거죠. 이건 단순히 미적 취향의 차이를 넘어서 우리가 왜 아름다움이란 걸 표준화하려는지, 그리고 결점이라 부르는 게 정말 결점일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사례예요. 완벽함보다는 각자의 개성과 다름이 더 매력적인 세상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12위. 나미비아 흰바족 여성들의 붉은 피부. 나미비아의 흰바족 여성들을 보면 피부가 선명한 붉은색을 띠고 있어서 눈길을 끌어요. 이게 단순히 햇볕에 탄 것도 아니고 화장품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붉은 오커라는 광물가루와 버터를 섞은 전통 혼합물을 매일 온몸에 바르기 때문이에요. 이건 단지 미를 위한 게 아니라 위생을 위한 전통적인 방법 중 하나예요. 흰바족 여성은 물로 씻는 게 금지되어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피부를 보호하고 청결을 유지해요. 그 이유는 이 지역이 워낙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이죠. 물이 부족했던 옛날에는 남성만 물로 씻을 수 있었고 여성은 이오커 크림과 연기 목욕으로 대신했습니다. 연기 목욕은 불을 피워 그 연기 속에서 몸을 새는 방식이에요. 이 또한 중요한 전통이고 신성한 의식 중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흰바족 마을마다 24시간 꺼지지 않는 성스러운 불이 타고 있는데요. 이 불은 신과의 소통수단이고 외부인이 마을에 들어오려면 이 불의 경계를 넘을 수 없어요. 허락받지 않은 이상은요. 즉, 이 붉은 피부와 연기 목욕은 단순히 이상한 미의 기준이 아니라 그들의 역사와 생존, 신앙과 연결된 깊은 문화적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1위. 카로족의 상처로 만든 문신스카 리추얼. 앞에서 한번 소개했던 에티오피아의 카로족. 이번엔 그들의 또 다른 전통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스카 리추얼, 즉 의도적으로 상처를 내서 만든 문신입니다. 이 부족은 예술적인 바디 페인팅으로 유명하지만 일부 남성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 몸에 상처를 내고 흉터를 남기기도 해요. 이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용기와 전사로서의 명예를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특히 남성들의 가슴에 새겨진 흉터는 다른 부족의 적을 죽였다는 표시로 여겨지고 있어요. 가슴에선 하나하나는 내가 적을 죽였다는 일종의 훈장 같은 거죠. 이건 정말 강렬한 미적 표현이자 동시에 부족 사회 안에서의 위상과 존경을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바디 페인팅처럼 매일 바뀌는 게 아니라 평생 지워지지 않는 영구적인 아름다움이자 자부심인 셈이죠. 12. 뉴질랜드 마오리족의 얼굴 문신 모코.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에게 타투는 단순한 꾸밈이 아닙니다. 이건 문화의 상징이자 정체성 그 자체예요. 특히 얼굴에 새기는 타투는 모코라고 불리는데요. 여성들은 보통 턱 밑에만 새기고
남성들은 얼굴 전체에 걸쳐 복잡하고 아름다운 문양을 넣습니다. 이 문신 하나하나에는 집안 내력, 계보, 조상의 이야기 같은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냥 멋으로 새기는 게 아니라 자신의 뿌리를 피부 위에 새기는 행위인 거죠. 사실 이 전통은 한때 식민지 지배와 선교사들에 의해 거의 사라질 뻔했어요. 하지만 20세기 후반부터 마오리족은 문화 부활 운동을 시작했고, 지금은 많은 남성과 여성들이 다시 이 모코를 새기며 잃어버릴 뻔한 전통과 자긍심을 되찾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의 기준이 아니라 문화 침탈에 맞서 싸운 자존심의 상징이기도 해요. 9위. 코성형 천국이 된 이란. 이란 여성들은 히잡을 써야 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나 얼굴의 대부분을 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인지 상대적으로 드러나는 코에 대한 관심이 아주 커졌죠. 결과적으로 이란은 지금 세계에서 코성형 수술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가 됐어요. 일부 언론은 이렇게 말해요. 히잡 때문에 패션이나 스타일로 자신을 표현하기 어렵다 보니 많은 여성들이 코라는 하나의 부위에 집중해서 더욱 날렵하고 세련된 인상을 주고 싶어 한다는 거죠. 정확히 이게 유일한 원인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확실한 건 이란 여성들 역시 전 세계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외모에 대한 다양한 압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건 이란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글로벌 미의 기준이 얼마나 넓게 퍼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예요. 이란이라는 특정 문화 안에서도 서구적 아름다움에 대한 갈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죠. 결국 아름다움이라는 기준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때로는 아주 깊숙이 사람들의 자아에 영향을 미칩니다. 8위. 인도네시아 발리의 이빨 갈기 의식.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여자아이가 6살에서 18살 사이가 되면 전통적으로 이빨 갈기 의식을 치르기도 해요. 이건 단순한 치아 교정이 아니라 정식 성인이 되기 위한 통과 의례예요. 행사는 굉장히 정성스럽고 화려하게 치러지는데요. 아이에게 전통 의상을 입히고 특별한 매트 위에 눕히고 여성 친척들이 둘러앉은 상태에서 음악이 연주돼요. 그리고 사제가 아이의 입에 나무쐐기를 끼운 뒤 앞니를 갈기 시작합니다. 주로 윗니, 특히 송곳니를 다듬는다고 해요. 왜냐면 이 송곳니는 탐욕, 분노, 질투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상징한다고 보기 때문이죠. 이빨을 갈아내는 건 그런 감정들을 없애고 더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의미가 있어요. 의식이 끝난 뒤에는 3일 동안 집에서 격리 생활을 하며 달고, 짜고, 맵고, 쓰고, 시고, 탄 맛에 6가지 음식을 먹는 전통이 이어져요. 이걸 통해 삶의 다양한 맛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단순한 미용 절차라기보다는 마음과 인격의 성장, 그리고 공동체 속 어른으로 인정받는 상징적인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7위. 한국의 하얀 피부 집착. 한국에서는 하얀 피부가 아름다움의 기준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아주 강해요. 문제는 이게 단순한 미적 취향을 넘어서 색차별이라는 뿌리, 깊은 사회적 편견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색차별이란 같은 민족 안에서도 피부색이 밝은 사람이 더 우대받는 현상을 말해요. 한국에서는 이 경향이 꽤 강해서 화장품 업계에서는 미백, 화이트닝 제품이 끊임없이 출시되고 광고되고 있죠. 이런 기준은 사람들의 자존감에 영향을 주기도 해요. 피부가 어둡다고 해서 예쁘지 않다고 느끼게 만들고 심지어 사회적 기회까지도 좌우될 수 있거든요. 게다가 하얀 피부는 역사적으로도 상류층의 상징처럼 여겨져 왔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미의 기준은 너무 비현실적이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모든 사람이 하얗고 매끈한 피부를 가질 수는 없잖아요. 외모를 기준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게 만드는 문화. 이젠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6위. 이디오피아 보디족 배가 클수록 잘생긴 남자. 이디오피아의 보디족에서는 정말 놀라운 미의 기준이 있어요. 여기선 배가 클수록 더 매력적인 남자로 여겨집니다. 다이어트 광고가 넘쳐나는 현대사회와는 정반대죠. 이 부족에선 매년 열리는 배불리기 대회가 있어요. 참가하는 남성들은 무려 6개월 동안 몸무게를 최대한 늘리는 데 집중하죠. 그 방법도 정말 독특한데요. 소의 피와 우유를 섞어서 매일 마신다고 해요. 이 음료를 통해 배를 최대한 부풀리는 게 목적이고 대회 날이 되면 참가자들이 자신의 커다란 배를 뽐내며 등장합니다. 그리고 가장 배가 큰 남자가 부족 사람들로부터 최고의 존경을 받게 되는 거죠. 물론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건강에 굉장히 안 좋을 것 같고 이해하기 어려운 전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부족에게는 풍만한 배가 부의 상징이고 자기 가족을 잘 먹일 수 있는 능력의 상징이기도 해요. 이처럼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미의 기준은 문화마다 정말 다르게 존재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사례예요. 5위. 중국의 전족 고통으로 만든 새치발. 중국에는 한때 작은 발이 미의 기준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바로 전족이라고 불리는 전통이죠. 이건 10세기쯤부터 시작돼서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질 때까지 수백 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전족은 여자아이들의 발이 자라기 전에 천으로 아주 세게 감아서 성장이 멈추게 만드는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보통 3살에서 6살 사이에 시작했고 늦어도 12살 전에는 무조건 해야 했죠. 이렇게 발을 감고 누르면 발가락이 안쪽으로 휘어지고 발바닥에 접히면서 결국 발이 7에서 8cm, 그러니까 새치 크기로 변형됐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히 불편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뼈가 부러지고 괴사가 생기고 심하면 폐혈증이나 감염으로 목숨까지 잃을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을 감수한 이유는 작은 발이 우아하고 귀족적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이었어요. 작은 신발을 신은 여성은 고귀하고 단정하다고 여겨졌고 결혼 시장에서도 유리했기 때문에 전족은 일종의 필수 코스였던 거예요. 이건 정말 끔찍한 예시죠. 아름다워지기 위해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말이 이렇게 문자 그대로 실현됐던 시대였던 겁니다. 4위. 브라질 아마존 조회족, 입술에 꽂은 나무 막대. 브라질 아마존 깊숙한 밀림 속에 조회족이라는 소수 부족이 살고 있어요. 이들은 외부 세계와 거의 접촉 없이 살아오다가 1987년에야 처음으로 선교사들에 의해 외부와 연결되기 시작했죠. 하지만 이후 감기나 홍역 같은 외부 전염병이 부족에 퍼지면서 큰 위험에 처하게 돼요. 그래서 현재는 브라질 정부에 의해 보호받고 있고 그들의 땅도 외부인 출입이 금지된 상태예요. 이 부족의 가장 독특한 전통은 바로 엠버포트라고 불리는 입술 관통 장식이에요. 어릴 적 보통 7살에서 9살 사이에 아랫입술 중앙을 뚫고 거기에 길쭉한 나무 막대를 끼웁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면서 더 긴 막대로 교체하게 돼요. 이건 단순한 멋이나 유행이 아니라 조상의 전통을 따르는 통과 의례예요. 세대를 거쳐 내려온 문화유산이자 자신이 부족의 일원임을 보여주는 상징이죠. 우리가 보기엔 불편하고 기이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자랑스러운 전통입니다. 3위. 에티오피아 다산악족 쓰레기로 만든 예술장신구. 남는 건 없다. 버려도 쓸데가 있다. 에티오피아의 다산악족은 이 말을 몸소 실천하고 있어요. 이 부족 사람들은 주변에서 버려진 플라스틱, 병뚜껑, 전선, 고철 같은 것들을 주워서 아주 화려한 머리 장식으로 탈바꿈시킵니다. 그냥 대충 붙이는 게 아니라 디자인 하나하나가 섬세하고 창의적이에요. 누가 봐도 예술작품처럼 보일 정도죠. 물론 일부 언론은 이걸 엽기적이거나 이색문화로 소개하곤 하지만 사실 이런 재활용 방식은 지구 곳곳의 저소득 지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현실이에요. 버려진 것들 속에서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거죠. 다산악족의 장신구는 단순히 미적인 표현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지혜이자 자존감의 상징이에요. 있는 자원이 적더라도 그 안에서 최대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그들의 방식은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일지도 모르겠네요. 2위. 인도 라다크 브로크파 부족, 머리에 꽃을 꽂는 문화. 인도 북부 히말라야 산맥 근처 라다크 지역에는 브로크파라는 아주 소수의 민족 공동체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들은 수백 년 동안 외부와 단절된 채 자기들만의 전통을 지켜오며 살아왔죠. 이 부족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바로 머리에 꽂는 꽃장식이에요. 여성들은 머리에 커다란 꽃장식을 꽂고 리본이나 동전줄, 천으로 된 전통옷을 입습니다. 심지어 꽃을 꽂은 채로 밭일을 하기도 해요. 그만큼 이 장식은 일상과 하나 된 전통이죠. 이 꽃장식은 단순히 멋을 위한 게 아니에요. 풍요와 사랑, 공동체의 번영을 상징하고 집집마다 꽃을 직접 재배해 장식에 사용합니다. 이 부족은 외부인과의 결혼도 거의 허락하지 않을 정도로 자기 문화를 철저히 지키고 있고 이 화려한 머리 장식은 그런 고유한 정체성을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엔 다소 불편해 보일 수도 있지만 브로크파 여성들에게 이 꽃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자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자긍심의 표현이죠. 1위. 인도 북동부 아파타니족, 사라져가는 전통의 얼굴. 인도 북동부 아루나찰 프라데시의 지로 계곡에는 아파타니족이라는 독특한 부족이 살고 있었어요. 이들은 예전에는 외부와 거의 단절된 채 살아가며 자신들만의 아름다움의 기준을 지켜왔습니다. 아파타니 여성들은 얼굴에 문신을 새기고 코에 나무로 된 원형 플러그를 꽂는 전통이 있었어요. 또 전통천으로 만든 부족 의상을 입고 다른 부족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외모와 문화를 자랑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요즘 젊은 아파타니 여성들은 더 이상 문신을 새기지도 않고 코에 장식을 하지도 않아요. 인도식 현대 의상을 입고 헤어스타일도 바뀌었고요. 이제 이런 전통적인 모습은 거의 노년층 여성들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젊은 세대가 옛 전통을 잃어버리는 걸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요즘 애들은 아파타니처럼 안 보여. 이젠 다른 부족이랑 구분이 안 돼. 이런 말들이 나올 정도예요. 그렇다고 무조건 전통을 고수해야 하느냐? 아니면 시대 변화에 맞춰 나아가야 하느냐? 이건 정답이 없는 문제죠. 아름다움이란 게 과거의 틀에만 머물러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변화도 또 다른 아름다움의 모습일까요?